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한국종교인연대 114차 평화포럼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은 발제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의 정우식 우리 한국태양광 산업협회 상금 부회장이시며 한국종교인연대 공동대표이십니다. 인사하시죠. 이어서 박형석 박사님은 ESG와 의식혁명에 대해서 발표해 주셨습니다. 꿈의 이사장이시고요. 꿈의 품의 이사장이시고 전 지속가능 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발제는 박형석 박사님입니다. 꿈의 품의 이사장님이십니다. ESG와 의식혁명에 대해서 발표하시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두 분 발제에 의해서 토론은 우리 김한창 박사님, 동국대 행정학 박사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한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어서 진창호, 천태종 나눔의 하나되기 사무처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진창호입니다. 네, 오늘날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기후 전반적인 전 세계 인류가 기후 변화 위기에 봉착돼 있습니다. 그런 데 대해서 우리 한국종교인연대는 기후 변화 위기와 종교의 미래에 대해서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신 분과 또한 현장에서 경험하신 모시고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생방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발표는 15분씩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토론은 7분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전문적인 경험 또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모든 두 분들은 또 두 분의 발표와 두 분의 토론에 의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정우식 우리 상근 부회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태양광 산업협회 상근부회장 정우식입니다. 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 종교의 역할을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정도 발표를 할 예정이고요. 근데 발표 자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부분 중심으로 하겠고 나머지는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 세 가지 챕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후위기 현황과 전망, 두 번째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도전, 세 번째 기후위기 시대 종교의 역할 부분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 현황과 전망 부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2021년도 세계 이상기후 보고서에 나온 자료를 주로 참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상기후가 일상화되어 있고요. 전 세계에 폭염, 폭한, 폭우, 폭설 등의 이상 기온이 빈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2021년 1월, 2월 그 따뜻하다는 미국의 텍사스 주가 영하 10도 폭설이 내려서 난리가 나고 대정전이 발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 세계 각지의 이상기후 현황을 이렇게 좀 작성해 본 것입니다. 비디오로 본 이상기후 캘린더인데요. 작년 한 해 우리나라에 주로 이상 기후가 발생했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한 자료입니다.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은 1.2도씩 이상이 상승을 하고 있고 갈수록 기온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산업혁명 이후에 가장 더웠던 연도 보면 다 2010년대 이후가 탑을 형성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갈수록 더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산업혁명 이전 시기, 산업화 이전 시기에 50년 만에 한 번
발생했던 수준의 극한 고온이 예를 들면 지구 온도가 4도씨 이상으로 상승할 때는 약 40배 이상으로 발생 빈도가 높아진다라는 이런 예측 자료가 있습니다. 세계 기상기후 페테리 탈라스 사무총장은 극단적인 현상은 이제 새로운 표준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이제 이상기후가 일상화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구 기온이 높았던 2016년을 넘어설 가능성이 93%에 달하고 2022년부터 2026년 5년 평균이 지난 5년 평균보다 높을 확률은 역시 93% 이상이 될 거라 보고, 이 충격적인 얘기인데요. 앞으로 5년 안에 지구 기온이 산업화 이전보다 1.5도 이상 상승할 걸로 예측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인류가 지구 온도를 1.5도 이하로 낮추려고 노력 중인데 그 기한이 약 5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얘기입니다. 피해 현황들 한번 보시죠. 참고하시고요. 지금 기후 변화는 크게 4가지 부분에서 크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걸 기후 변화 4대 핵심 지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온실가스 농도, 해수 온도, 해양 산성화, 해수면 상승, 이 4대 핵심 지표에서 대단히 지금 엄청나게 상승,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구 평균 온도가 1도씩 상승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1도가 상승하면 북극과 안데스 산맥의 빙하가 다 녹고 이 아프리카에 있는 킬리만자로의 만년빙이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후 질병으로 30만 명 이상이 사망하게 됩니다. 3도씨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지구 허파인 아마존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근 피해자가 5억 명 이상이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4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지구에 있는 수자원 50% 이상이 감소하고 뉴욕이 물에 잠기게 됩니다. 5도씨 이상 상승하게 되면 정글이 모두 불타버리고 히말라야에 있는 빙하도 다 소멸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 산성화가 가속화됩니다. 6도씨 이상이 되면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대량 분출되고 모든 생물체의 대멸종이 시작되고 지구상 생물의 95% 이상이 멸종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자료들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일명 IPCC를 통해서 지속적인 이 보고서를 통해서 발표되고 있고요. IPCC의 주요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IPCC 제6차 평가보고서 제2 실무그룹의 주요 내용을 보면 지금까지의 인류의 대책이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6차 평가보고서 제3 실무그룹의 주요 내용은 1.5도씨 지구온난화 제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 세계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2019년 대비 30년까지 43%, 50년까지 84%를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IPCC 평가 보고서의 내용들을 5차와 6차 이렇게 좀 정리해 본 것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그리고 1.5도시와 2도시의 이 주요 영향 비교 표입니다. 예를 들면 1.5도시만 되더라도 산호가 70에서 90%가 소멸되는데 만약에 2도시 이상 상승되면 99% 이상 이 바다 안에 있는 모든 이 산호가 소멸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현재 이 IPCC가 정리한 이 8가지 시나리오입니다. 이 시나리오 경로에 따라서 이 지구 온난화가 진행이 되고 이 부분에 맞춰서 인류가 이 로드맵을 세워 이 대책을 좀 준비 중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서 인류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을까요? 먼저 인류가 이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원인을 정확히 파악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기후위기의 원인은 이 무분별한 화석연료 사용, 환경 파괴, 그리고 사회적 활동 등 인간의 행위, 이 3가지가 주요 원인이고, 핵심 원인은 이 1700년대 중반 시작된 화석연료에 기반한 산업혁명이 잉태한 필연적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의 해법은 무엇일까요? 이 5대 전환이 기후위기의 해법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가치, 인식 전환. 두 번째는 삶의 전환. 특히 삶의 전환이라는 것은 이 소유 중심의 삶에서 함께 나누고 공유하는, 그리고 받으려고 하는 이런 데서 주는 사회로, 이 소비 사회에서 누림의 사회, 그리고 죽임의 살림에서 이 살림의 사회로의 이 삶의 전환이 중요하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네 번째는 시스템 전환이 필요한데요. 산업경제 시스템에서 재생에너지 산업경제로, 그리고 탄소 배출 산업경제에서 자원 순환경제로의 시스템 전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문명 전환이 필요하겠죠. 이 승자독식 황금망능 이 문명에서 상생공존 생명 평화의 문명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이 노력도 이 5가지 전환에 이 초점이 맞춰서 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1.5도씨를 막기 위한 기간이 2026년까지니까 이 5년 정도밖에 남지 않았죠. 20년 기준으로 6년이고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남아있는 탄소, 인류가 1.5도씩을 막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이 탄소가 사실은 500기가톤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현재 이 평균 인류가 지금 1년에 쓰는 이 탄소 배출량이 사실은 지금 60기가톤, 70기가톤에 달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500기가톤은 약 5년 정도면은 다 소진이 될 거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지금 위급한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인류가 지금 선택한 해법 중에 이 탄소 중립화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탄소 중립화를 선택하거나 이미 달성한 국가들, 또 그 법제화 중인 국가들의 이런 자료표입니다. 또 하나 인류가 이 탄소 중립화와 더불어서 크게 노력하고 있는 방향이 이 아리베
방식입니다. 이제 이 재생에너지로 사용 전력의 100%를 이제 달성하려고 하는 이 기업 차원의 민간 운동인데요. 특히 이 태양광막 풍력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원을 사용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87개 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 아리백에 가입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 벌써 아리백 100%를 달성한 기업이 2021년 초에 60개였고 2022년 상반기에 71개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리백 선언한 기업들의 평균 달성 연도는 2030년입니다. 그러니까 아리백을 선언한 이 글로벌 기업들은 평균 2030년이면 이 100% 아리백 목표를 달성한다라는 것이죠. 이 주요 달성한 기업들은 뭐 애플이라든가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기업들입니다. 이제 아리백 기업들의 이 본사, 이 국가 이제 위치 부분들을 이렇게 알려주는 자료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국내에는 몇 개 기업이 이렇게 아리백에 가입해 있을까요? 현재 국내에는 225개, 25개 기업이 아리백에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사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기업들과 정부가 이 탄소 중립화, 아리백 이런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이 종교계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이 종교계는 특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종교계는 어떤 역할을,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종교계의 역할은 크게 이 문명 전환을 촉진하는 역할, 이 방향 속에서 무엇보다도 인식, 가치 전환 운동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요. 삶의 전환을 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에너지 전환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특히 종교계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라는 이런 인식 속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특히 2020년 종교계에는 종교인 기후 행동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4대 종교계를 중심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가톨릭계에서는 이제 한국 가톨릭 기후행동을 결성을 해서 다양한 이제 노력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9년 9월 5일 피조물 보호를 위한 기도의 날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가톨릭 교종 프란시스코의 회칙인 참미 바드소서의 통합 생태 영성을 바탕으로 한 기후정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각종 이 실천 행동들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 개신교 사례인데요. 이 개신교는 이 기후정의 선언 2021 읽기 모임들을 좀 진행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이 탄소 중립 시나리오 수립과 관련 법안 제정의 쟁점 점검 등 각종 이 토론회와 간담회를 통해서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이 공론의 장을 많이 마련을 하고 있는 게 좀 특징적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탄소 제로 녹색 교회 만들기 노력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 원불교 사례인데요. 예, 원불교는 재밌죠. 예, 지금 기후위기 백신 접종 중 참 재미있는 표현인데요. 이게 탄소 제로의 길로 가자라는 이런 취지하에 예, 원불교 기후 행동을 결성을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함께 할까요? 이 원불교가 하고 있는 이 캐치프레이즈라든가 로드맵을 이렇게 짤막하게 정해놓은 겁니다. 특히 좀 돋보이는 것은 이게 원불교 서울 본부인가요? 본부 건물 옥상에 이렇게 이제 스탑 1.5도시를 위한 이 노력들을 참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큰 이게 현수막인가요? 이렇게 펼쳐놓고 있어서 위에서 이렇게 드론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이 원불교가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가 이를 통해서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마 좀 이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종교인 활동에서 랜드마크 같은 이 표식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 불교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불교계도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걸로 좀 보여집니다. 불교계도 이 불교 기후 행동을 결성을 해서 이 부처님의 연기 사상과 생명 존중 사상, 생태적인 문화 전통을 살리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민의 의식 전환과 사회 시스템 전환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는 이 지구 온도를 1.5도씨로 멈추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 두 번째로는 이 산업 성장 사회에서 생태 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다양한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불교, 전환, 시민, 정치, 경제의 이 5가지 화두를 통해서 노력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눈에 띄는 거는 이렇게 이대로는 못 살겠다. 다 함께 기후정의 행동으로 이렇게 스님들 비롯해서 사부대중이 함께 노력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이제 종교계도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못지않게 어쩌면 이 문명 전환을 위한 가치 전환, 삶의 전환은 사실은 종교계가 무엇보다도 더 잘하고 또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고 보여집니다. 특히 종교계는 이 문명 전환을 위한 가치 전환, 삶의 전환 부분에 집중하면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좀 알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전 인류가 안고 있는 그런, 뭐랄까요, 고통, 또 함께 해결해야 할 그런 사고의 전환,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고, 한국 종교계, 특히 사대 종교가 하고 있는 실천 사례를 개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토론은 이제 주제 발표 한 분 더 받들고 나서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박형섭 박사님께서 ESG와 의식혁명에 대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전에 소개받은 박경석입니다. 좀 전에 발제에서 기후 위기 시대에 종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위급성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런 기후 위기 시대에 종교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ESG라고 하는 것이 최근에 등장하면서 우리의 어떤 인간의 의식을 이끌어가고 또 이 기후 위기 시대에 기업들이 변화하지 않으면 함께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위기 의식에서 ESG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ESG가 어떻게 우리 인류사에서
의미가 있는지, 이 종교와 시민사회 관점에서 ESG가 인류 의식혁명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또 ESG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취지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ESG는 뭐 요즘 너무나 뭐 많이 이슈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환경을 이야기하는 environment의 E자와 그 다음에 사회를 뜻하는 social의 S, 그 다음에 지배 구조, 뭐 투명 경영 이런 것을 뜻하는 governance의 G를 따서 기업의 경영의 지침으로 ESG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기업 경영에 있어서 ESG는 어떤 기업의 이익이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이런 그 환경, 사회, 지배 구조의 이 세 가지 영역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그러한 경영학적인 개념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기업이 많은 매출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세 가지 영역에서 기업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존립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과거와 달리 기업의 본질에 대한 이해 자체가 이제 새롭게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포스코가 ESG 경영 보고서, 뭐 기업들마다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만들어냅니다만 포스코에서는 그 ESG와 관련한 경영 보고서를 기업 시민 보고서라고 이렇게 지칭을 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 포스코라는 회사의 경영 이념을 아예 기업 시민이라고 이렇게 정한 거죠. 그래서 포스코의 설명을 따르자면 성숙한 시민이 사회 공동체를 위해 한 발 나아가 선행을 실천하듯이 기업 시민도 사회 발전을 위해 모든 경영 활동과 일상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공정, 투명, 윤리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포스코의 기업 이념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업이라는 본질에 대해서 대단히 그 다른 차원의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상점 벽해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불과 한 세대 전만 해도 먹고 사는 것이 급급한 시대에서는 우리가 흔히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쓴다는 말을 했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만 잘 벌면 된다는 의식이 팽배하던 시대였죠. 그런데 이제는 기업이 시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업이 시민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그 인식의 팽창인 거죠. 물론 과거에도 이러한 그 인식에서 많이 앞서갔던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한양행과 같은 기업은 유일한 박사가 창립을 했죠. 가장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국가와 동포에게 도움을 주자라는 창업 정신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그 앞서갔던 기업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60년대, 70년대를 넘어오면서 소위 노동 문제, 뭐 억압, 착취, 뭐 이런 문제들이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그래서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들은 그런 반도덕적이고 반윤리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면제를 받는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기업이 그 사회 윤리적인 측면, 시민 사회적인 가치를 무시하고는 이제 더 이상 그 사회에서 나아갈 수가 없는 시대로 변화한 것이죠. 그래서 이 ESG 개념이라는 것이 갑자기 어느 날 생겨난 건 아니고요. 그 흐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의식의 흐름을 따라서 이 이념도 점차 변화해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것은 미래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킬 능력을 보호하면서 우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발전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 여사가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썼는데 대단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책에서는 그 벌이 사라진 시대, 벌이 사라져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도 사라지고 꽃도 안 피더라.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됐고 이게 환경적인 문제를 일으켰죠. 그리고 72년도에 넘어오면서는 이런 환경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발전해서
로마 클럽이 성장 한계 보고서라는 걸 만들어냅니다. 이 성장 한계 보고서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가 당면한 어떤 군사적인 문제나 인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없는, 잘못하면은 모두가 절멸할 수밖에 없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 문제가 인류의 생존 문제와 직결된다는 문제를 제기하였고, 또 그 해에 유엔 인간환경회의에서는 지구는 하나뿐이다. 모든 지구인들이 함께 지구를 보존해야 된다라는 인간환경 선언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우리가 함께 존재하고 함께 땅을 딛고 살고 있는 이 지구가 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내지 않으면 우리 모두 존립할 수 없다는 인식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1992년도에 오게 되면요, 리우 선언에서는 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 ESST라는 개념이 최초로 나옵니다. 흔히들 우리가 이야기하는 지속 가능 발전 Sustainable Development라는 개념이 이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이 SD 개념이 확장되어서 앞으로 새천년도에는 우리 인류가 단지 앞서 그 로마 클럽에서 이야기했던 환경과 군사, 인구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는 빈곤 문제라든지 교육 문제라든지 보건의 문제라든지 인류가 당면한 17개 분야에서의 그 모든 그 영역을 함께 다루고 같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공존할 수 없다. 그래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 발전 목표를 제기하기에 이릅니다. 자, 이상의 내용을 이렇게 잘 살펴보게 되면요, 인류가 당면한 문제에 관한 지구적 차원에서의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고 좀 더 깊어지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을 파괴하면 우리 인류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단순한 인식에서 이제는 이 문제점들이 개별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 이래로 불과 반세기 만에 인류 의식의 흐름은 퀀텀업, 점프를 한 것 같습니다. 의식이 반세기 만에 엄청난 성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구적인 단계로 올라섰고, 나와 지구가, 나와 환경과 나와 자연이 둘이 아니고 한 몸이라는 것에 대한 각성들을 이제 이루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구적인 어떤 깨달음으로 인식이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것이 이제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ESG라고 하는 경영의 문제까지 들어오게 돼 있다는 거죠. 2021년도 11월에 사상 최악의 기후 재난이 이제 잇따르고 있었을 때 전 세계 이목이 영국에 쏠렸었습니다. 전 세계 190여 개국 정상이 모여 기후 변화를 논의하는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를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2020년과 21년에 연이어서 국가 온실가스 자발적 감축 목표를 유엔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파리 기후 협약이 체결된 COP21 이후에 전 세계적인 기후 대응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회의였습니다. 이 회의에서 아주 기업의 중요한 거는 지금 COP26 유엔 기후 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에 그 자발적 감축 목표라는 이슈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볼 만한 이야기가 뭐냐면, 기업들이 이제는 그 재무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비재무적인 정보 공시도 함께 다루어서 그 투자와 쓰임새도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나아가자라고 하는 내용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이때 그 전년도에 투자자, 국제 금융사들은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향후에 ESG에 기업에만 투자를 하겠다라는 선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ESG를 제대로 지켜내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폭탄 선언을 하죠. 그리고 나서 국제 금융 질서가 ESG를 중심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ESG가 뭐냐, ESG를 우리가 이게 질서를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라는 급박한 흐름들이 나타나게 되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ESG는 그 재무제 표에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기업 가치에 직간접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인 지표를 경영에 반영해야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업이 돈만 많이 벌어서는 안 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ESG의 요구 조건을 달성해야만 기업이 생존할 수 있으며 투자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개념부터 지금 굉장히 트렌디하게 대두되고 있는 ESG에 대한 개념까지 흐름을 좀 한번 일별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환경 문제에서 출발한 인식이 공시적으로는 지구라는 우리 공간이, 삶의 공간이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각성과 함께 또 통시적으로는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지속 가능하게 존립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인식으로 이제 발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과 인권, 성평등, 빈부격차 해소, 공정과 신뢰 등 시민사회의 주요 이슈들이 모두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지구적인 목표에 수렴되어 왔고 이러한 내용들은 ESG라는 함축적인 단어 속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자,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요, 제가 오늘 이야기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미국의 정신과 치료 전문가인 데빗 호킨스 박사가 쓴 의식혁명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인간의 의식은 20에서 1000까지 어떤 단계가 있다라고 수치화하여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의 흐름 단계에 따라서 200이라는 그 기준점을 중심으로요, 1980년대 이전까지 인류의 역사가 전쟁과 어떤 차별 그리고 억압과 착취 이런 좀 어두운 그러한 그늘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절에는 생존이 우선이었고 어떤 인간다움의 삶의 어떤 실현을 찾기 위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있었죠. 그래서 이 호킨스 박사가 1980년대 이르러서야 이제 인류의 역사는 비로소 200 이상의 어떤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주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인류의 성자라고 하는 분들을 이제 하나의 지표를 의식의 극대화 수준을 한 1000 정도로 이렇게 지표를 잡아놓고 인류의 의식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건데요. 그래서 이 호킨스 박사 이야기로는 100에서 200까지 인류 의식 수준은 복수나 공격, 과장, 차별 등의 단계로 분류하고 있고 200에서 400까지 레벨에서는 중용과 자발성, 포용, 이해 등 높은 차원의 의식으로 나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좀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본인은 호킨스 박사 본인은 이렇게 양자역학이니 비선형 종역학이니 과학적인 이론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런 근거는 조금 빈약하다고 보여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중요하다고 제가 판단하는 이유는 인류의 의식의 흐름이 역사 속에서 점차적으로 진전되어 왔고 또 지금 현재 우리가 당면에 있는 이 의식의 수준을 좀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준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겠습니다. ES의 등장이라고 하는 걸 저는 인류 역사 어떤 전환점으로 보고 이게 200 이상의 레벨로 새롭게 성숙될 수 있는 하나의 계기를 제공하는 건 아닌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고 싶습니다. ESG에서 요구하는 수준이 나만 잘 되고 나만 많이 돈을 벌면 된다라는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함께 같이 나가야 되는 사회적 가치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우리의 소비 문화나 이런 것들을 사회적 공공선의 영역으로 요구하는 단계까지 이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ESG는 실제로 기업 경영에 있어서 제품 전 생산 과정과 그다음에 소비나 폐기 단계에 있어 엄정한 윤리적인 기준을 요구하고 있죠. 그리고 노동이나 인권, 환경과 안전, 또 공정과 투명, 책임과 공헌, 이런 어떻게 보면 과거 시민운동 사회에서 주로 다루어졌던 이슈들이 이제는 하나의 경영의 중요한 지표로서 요구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참 고무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의식혁명적인 관점에서 레벨로 본다면은 적어도 200 이상 넘어가고 한 400 정도의 가치까지 인류의 의식이 끌어올려지는 수준이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400 이상의 내용은 사실 어떤 인류의 생존 문제나 윤리 문제를 넘어서서 좀 영적인 차원으로 올라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ESG가 그 문제까지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ESG를 말씀드리면서 ESG가 만능은 아니다. 그리고 한계도 있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과 의식을 깨치고 모두 함께 잘 사는 평화로운 지구를 만들자는 그런 종교의 교리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 다른 방식으로 기후를 넘어서고 기후위기를 넘어서고 인류의 의식과 방향을 좀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일종의 너지 수단으로 새로운 의미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너지라고 하는 거 책도 나와 있습니다만 너치가 이제 팔꿈치를 툭툭 치는 거거든요. 무엇을 행동을 유도하기 위해서 너 이렇게 저렇게 하고 지시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지 않지만 툭툭 치면서 그 방향으로 나가도록 끌어주는 것인데 ESG가 인류의 행동 방식과 살아가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모든 것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인류의 어떤 움직임의 방향을 뭔가 시민사회적인 종교적인 가치로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뭔가 중요한 영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제가 뒤에 뭐 넷제로와 너치 효과라는 말 쓰고 있는데 사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특히나 지금 그 기업들이 당면하고 있는데 우리는 종교 환경운동연대 이런 데에서 지금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 1.5도 이하로 기후변화 대응을 하고 근본적으로 삶의 양식을 바꾸자라는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ESG 한 개념으로 나온 넷제로에서 보면 좀 더 근본적이고 굉장히 급진적인 과제를 제기를 합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 6대5 근데 탄소 중립 문제를 넘어서서 넷제로는 6대 온실가스 전체를 제로화시키는 활동으로 좀 더 급진적인 이야기까지 나갑니다. 근데 이것을 경영적인 관점으로 ESG의 관점으로 갖고 들어왔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그 고무적인 거죠.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2040년, 2050년까지 해서 넷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전자도 최근에 아리백 선언에 이어서 넷제로를 2040년까지 달성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건 굉장히 사실은 과격한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달성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목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글로벌 사회에서 이러한 ESG 과제를 제기하고 있고 기업들은 여기 대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으로 뭐 ESG가 모든 만능은 아니겠지만 탄소 중립 시대를 넘어가면서 종교적인 측면이 아니라 기업 경영적인 측면에서도 어떤 기후 변화에 대응을 하고 함께 존립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어떤 의식적인 진전 그런 바탕 위에 ESG가 움직이고 있다. 그런 측면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즘 저희들이 이제 ESG에서 저희들도 새로운 뭐 생소한 용어다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서 감사드리고 또 저희들이 그 인식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짚어준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토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위기와 에너지 전환 시대, 기후위기와 종교 역할을 우리 김한창 행정학 박사이신 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앞서 그 두 발제자분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듣던 중에 더 위기감이 저도 체감을 했고요. 문득 그 발표 저도 토론문에 쓰지는 않았지만 약 20년 전에 그 개량 환경행정론을 들었던 박사 과정에 있을 때 환경행정론을 들었던 그 기억이 문득 스쳤습니다. 그 당시에도 석학이셨던 그 선생님께서 이 환경이 1도 올라가는 게 태양의 원인일 수도 있다. 뭐 기타 여러 가지 다른 요인일 수도 있고 지구의 순환 주기적인 상황일 수도 있다.
그 당시 20여 년 전에도 굉장히 위기감들이 있었고 환경을 보호해야 된다는 흐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 입장에서는 좀 더 원인에 대한 그 연구 규명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잘못했다. 이러한 것이 현재는 거의 100%에 가깝게 과학적 증명이 돼서 다른 요인들은 일종의 그 제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간이 잘못됐다고 이제는 과학적인 실증까지도 결론이 난 시점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나라도 지금 계속 국제사회에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또 뭐 여러 큰 대형 국가들의 경우에도 여전히 지금 앞서 발제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문명 대전환, 생태로서의 문명 대전환이라는 어떤 해결책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천에 옮겨지지 않고 있다는 게 현재의 문제고 뭐 5년 남았다 하지만 또 어떤 혹자는 또 30개월 남았다. 정말로 이 위기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우리가 도전해서 응전을 했던 그 숱한 어려움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을 가지고 버텨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하면 기후위기라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우리가 그 회복이 불가능한 그런 인류의 어떤 도전입니다. 그 시간이라는 절대적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해결해야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실천이 전혀 문제 해결도 우리가 갖고 있으면서 실천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실내로 들더라도 지금 해수면 상승 여러 가지 앞서 발제자분께서 기후위기의 뭐 요인들을 크게 온도 상승이라든지 또 심지어 해수면 문제도 있고 또 해수면을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들은 서울도 온전치 않다. 해발 뭐 15m도 안 되고 언제든지 서울도 우리가 올해도 봤다시피 홍수 조금 뭐 장마가 지면 서울 강남 한복판도 완전 침수가 되는 우리가 이전에 상상할 수 없던 일이 수시로 일어날 수 있다. 그 말은 기후위기라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절대로 망할 수 없다는 기업들도 공장이 한순간에 휩쓸려 간다든지 대재벌들도 일시에 일종의 아주 그냥 파산이 될 수 있고 또 개인도 그런 똑같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사람들이 이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다른 외국의 사례를 비춰보지 않더라도 지금 우리나라 국민이 먹던 명태, 국민 생선 명태가 지금 동해안에 없어졌지 않습니까? 또 울릉도 앞바다의 오징어도 못 잡지 않습니까? 없어서. 그리고 또 수산물들도 새로운 자기들의 먹이를 찾아 바닷속 깊숙이. 그래서 펭귄도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펭귄도 아사해서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 물속에 있는 자기들 먹이가 되는 그 어족들이 더 깊은 해수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기후위기라는 것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회, 농사를 지을 수 없다는 것은 뭐 수산물도 당연히 이루어질 수 없는 사회가 내일 모레 눈앞에 다가와 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실천하지 않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원인들은 우선 제레드 다이먼드 교수께서 저서인 대붕괴라는 책은 지배계층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런 기후위기가 왔는데 그러한 또 자원이 고갈되고 환경이 파괴되는 것은 지배계층은 또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환경위기 말로만 떠들고 구체적으로 실천을 하지 않는 거죠. 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1인 가구가 지금 4인 가구 약 2배 700만 명에 달한다면 경제의 양극화로 인해서 집에서 1인 가구라든지 아주 소 2인 3인 가구 이런 가구에서는 편리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환경을 파괴하는 본인들의 의도에 상관없이 우리 그 자본주의 시스템이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체계로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환경을 계속 파괴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올해 조사된 금융권의 연구소에 따르면 생산인구의 42%가 엔잡러, 그러니까 두 가지 이상의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그 생각을 해보시면 두 가지 이상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시간에 쫓겨 사는 삶일 것입니다. 저도 꽤 오래전에 미국의 마이애미를 갔는데, 그때 그 여행 가이드를 해주신 분이 현직 경찰관이시더라고요. 쉬는 날에는 또 가이드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파트타임으로 아마 경찰도 하는 것 같아요. 경찰 종류가 많은데 저도 정확하게는 못 물어봤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선진국이 된다는 것이 오히려 노동 환경이 파괴되고 여러 가지 잡이 많아지는, 그렇게 해야 생계를 쫓아가는 양극화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기후위기를 더욱 가속화시킵니다. 또 관심도 없게 한다. 아니, 집에 돌아오면 피곤에 찌들어 있는데 우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귀에, 내일 당장 지구가 파괴된다 하더라도 현실, 미래의 어떤 삶을 보호하기보다는 현실의 삶을 지속 가능하기 위한 그 고달픔이 크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도저히 이 관심들을 안 갖게 되는 것이죠. 또 현재 기업들이 결국은 아리백 상황에서도 대기업들은 자본이 있기 때문에 투자가 가능해서 우선순위로 아리백도 어떤 새로운 이슈가 들어갈 때 대응 능력이 굉장히 높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중소기업들에게는 오히려 또 국가가 지원할 때 FTA 위배될 수 있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 지원을 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들은 또 하고 싶어도 자본이 충분치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대량 생산, 대량 소비의 어떤, 심지어는 FTA라는 것은 전 지구가 경제적으로 하나가 되어 가는데, 그것은 어떤 모든 지구의 경제적 사회가 온 사회가 되는 거죠. 오프 사회라는 거예요. 오프라는 잠시 끊어짐, 쉼이 있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경제 FTA는 24시간 365일 온돼 있는 사회를 지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FTA 같은 이런 제도들, 경제적인 제도들은 우리 환경 파괴를 우리가 멈출 수가 없는 그런 시스템이 전 인류적으로 구축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대로 지금 앞서 발제자분들과 거의 공감하고 표현만 다를 뿐인데, 이 경제 FTA를 사실은 멈추기 위해서는 정치적 FTA, 전 세계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익숙한 뭐 세계 정부라도 있어야 이 어떤 그 환경에 대한 규제를 전 동일하게, 또는 그것도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생 에너지의 뭐 단가가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불리하다, 유불리, 그것도 경제적 측면에서 자꾸 봐서 이 진도가 안 나가는데, 여하튼 요 부분은 또 별도로 하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경제로 전 세계가 지구 하나가 되는 이 경제 FTA 같은 이런 경제적 방향, 발전 방향성 때문에 환경은 파괴는 멈출 수가 없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자초했음에도 불구하고 멈출 수 없다. 그럼 반면에 이 정치적 FTA가 있어서 이게 스탑을 좀 시켜주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 브릿지 역할 내지는 또 이런 정치적인 정말 즉각적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지금도 탄소 국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노력은 많이 합니다만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분 발제에 깊은 공감을 하면서 이 표현이 뭐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경제 중심의 전 지구적 그 브레이크 없는 행진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뭐 정치적 FTA라고나 할까,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우리 포럼에서도 또 그것을 시프트하는 데 있어서 아주 강력하게 좀 더 구체적인 방안들을 이런 종교적인 단체가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또 가치 지향적인 게 충분하기 때문에, 또 전 세계 국가적 단위를 넘어서 우리 인류가 그것을 이해하고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종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토론을 가름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한창 박사님께서는 지금 기후위기 일상화 그러나 공감되는 게 부분적인 것도 이렇게 공감하시지만 문제 해결의 중심에 있는 우리 종교인들께서 실천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한국 국민 중에 국민의 그 반 이상이 종교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런 실천 과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좋겠다는 건 간절한 말씀을 받들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ESG와 의식혁명의 발표를 우리 진창호 하나되기 나눔의 하나되기 사무처장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나눔의 하나되기 진창호 사무처장입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신 정우식 한국태양광 산업회 상금 부회장님과 박경석 꿈의 품의 이사장님, 더불어서 김한창 박사님 발제와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앞서서 너무 잘 토론과 발제를 해주셔서 제가 압축해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 박경석 이사장님의 발제 내용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더불어서 몇 가지 사항들을 좀 강조하면서 보완하여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하신 그 상전 덕회라는 기업 간의 변화를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최소 비용, 최대 수익, 많은 매출과 수익을 말씀을 하셨던 부분들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공통된 상식관이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그 우리 인류 생존 방식의 절대 의식 혁명의 전환으로서 우리 세대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를 연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라고 저는 핵심 아젠다라고 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발제문에서도 말씀하셨듯이 1962년도에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저서에서 환경 파괴 문제가 최초로 좀 거론이 됐었고, 또 1972년 또 1987년 우리 그 지구인들이 오존층 파괴라는 그런 공통된 그 지구 위기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의정서가 채택이 되고, 더불어서 아까 1992년 이후 선언, 또 2000년 유엔을 중심으로 한 새천년 개발 계획, 21년 파리 기후 협약 등등으로 해서 우리가 2030년, 35년, 40년까지 단계적 지속 발전 반환의 목표가 지금 설정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 전 세계 그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스웨덴의 10대 소녀 아주 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대한민국 만약에 청소년들이 이런 활동에 들어가면 정말 많은 그 공감대를 형성을 했을 건데, 그레타 툰베리가 10대 활동가라서 이게 2019년 유엔 총회를 통해서 우리 기성세대 돈과 경제만 중요시하는 우리 기성세대에게 정말 큰 울림과 각성을 좀 했고, 바로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실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우리 또 나비, 작은 나비 한 마리가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켜서 전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또 한국 사회에도 기후 위기에 대한 정말 공감대, 위기 의식 이런 부분들이 아마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준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기저에는 그 좀 우리가 좀 심각한 표현을 든다고 하면 지구가 지금 6번째 대절멸의 멸종의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6번째 위기는 뭐니 해도 우리 인간이 주범이라고 하는 부분들, 특히 이런 부분들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나 또 정치 경제적으로도 다 공통 합의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박경석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내용 중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인간 발전사에 우리가 선사시대 때 2차 농업혁명을 비롯해서 산업혁명을 이어오면서 우리가 정보화 시대, 또 지금 앞으로 제4차 산업혁명이 일어날 건데, 이런 부분들은 기술혁명 관점에서만 우리가 접근을 했지 문명사적 발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가 간과시했던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생태문화, 생물 다양성,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이 지구에 살고 있는 다양한 생물종이 함께 공유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지구 위기라는 그런 아젠다와 결합했다고 해서
그 한마디로 우리가 정신 문화는 지속 가능한 인류 생존이라고 좀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제 ESG를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좀 그 비유가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 제1조 2항을 보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또 2항은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좀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엔에서 총회에서 마케팅, 기업 기술 헌법이 만약에 향후에 제정이 된다, 명문화가 된다고 하면 기업은 환경, 사회, 윤리가치 실천 이념으로 가치를 삼으며 소비자는 ESG 기업으로부터 사회 공동체 건설에 이바지한다라고 표현을 해도 좀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 문명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데이비드 호키스 저서의 의식혁명, 우리가 수준을 뭐 220부터 해서 1000까지 수치화로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정치, 경제적이 상당히 좀 불안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또 인플레이에 의해서 또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많은 그 취약계층, 서민층이 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지금 지구 위기에 대한 다급한 당면 과제를 얘기를 하면 접근이 뭐 설령 그게 방법이 옳다 한다 하더라도 실천 방안에서는 우리가 효과를 좀 거두기가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박경석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의식혁명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약 3만 달러의 의식 수준을 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제 발전을 일으키고 있는데 예전에는 소위 못 먹고 해서 못 쓰고 해서 우리 자식 세대를 위해서 많은 부모 세대들이 헌신하고 공헌하고 했던 부분인데 우리 기성세대도 당장 우리 지금 불과 2040년, 45년 하면 불과 막 15년, 뭐 길게는 20년 안팎이 남아있는데 우리가 2040년, 50년을 넘어선 2100년, 2200년 우리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이 지구를 정말 건강하게 좀 물려준다고 한다고 하면 그 기반에는 뭐 소비, 주권, 그 의식혁명을 더불어서 우리 의식 문명 전환으로 가게 하는 의식 전환이 필요한데요.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그 좀 수치를 좀 제가 좀 나열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150 정도 되면 분노와 미움이 또 175면 자존심과 경멸이 좀 지배한다고 하고요. 200에 비로소 우리가 3만 달러 한국 사회가 3만 달러 진입을 했기 때문에 용기와 긍정적인 시대로 좀 전환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서 조금 더 레벨을 좀 굳혀야 한다고 하면 250을 상향 수치한다면 중용과 신뢰 또 310이면 자발성과 낙관의 시대로 좀 간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지구 위기에 대해서 정말 물론 한 사람 한 사람 전 세계의 지구인들이 같이 동참하면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발성 또 더불어서 낙관을 가진다고 한다고 하고 더불어서 우리가 350의 수치에 보면 수용, 용서 또 400에 보면 이성과 이해 500에 보면 사랑과 존경이라는 그런 그 긍정적인 수치로 좀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그 잠깐만 중단 다시 한번 여기 부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 수치가 500 이상으로 간다고 하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건강한 지구를 맞출 수가 있는데요. 지금 발제에서 ESG를 말씀을 하셨던 부분 중에 한계가 분명히 있다고 또 말씀을 좀 하셨습니다. 근데 그 이 한계는 단순하게 우리가 그 기업 가치 이념 전환이 아닌 아까 생태 공동체 이런 전환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그 전 생산 과정이나 소비 폐기 단죄 이런 윤리적 기준을 넘어선 우리 인류 지속 가능한 발전, 생존 발전 이런 부분들이 아주 중요한 그 이슈로 우리가 당연히 그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 또 더불어서 이걸 우리 인류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말고 인류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자구책을 또 대응을 할 수는 있지만 아까 생물 다양성 관점에서 또 지구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고 하면
제3자적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부분들은 당연히 우리 인간의 생존의 문제도 결부되지만 그 생물 다양성 또 더불어서 지구의 건강함을 이바지해서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 특히 그 의식 전환은 기필코 우리가 그 필요하다. 더불어서 우리가 그 중고 또 더불어서 물론 성인도 당연히 해당되지만 초중고 환경 교육에 있어서 단순하게 지구 위기 또 더불어서 대안을 뿐만 아니라 이런 의식 전환의 부분도 교육이 좀 더불어서 병행된다고 하면 또 세계적으로도 이런 부분들이 좀 널리 공용된다고 하면 지구 위기에 대한 우리의 그 대응 전략을 더 좀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켜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두 분 발제자분과 토론자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우리 인간의 내면의 참된 잠재력을 믿고 지구 기후 위기에 대한 그런 또 환경을 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서 토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진짜님께서도 토론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종교인들이 조금 전에 그 데이비드 호킨스 그 저서의 의식혁명 중에 인간의 그 의식 수준을 뭐 이제 20에서 1000까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종교인들은 전부 다 영성이 맑아가지고 500 이상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는 그렇게 막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희들 스스로가 이렇게 반성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걸 지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그 토론을 들으시면서 우리 발표자들께서 혹시 보완할 사항이 계시면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정우식 상금 부회장님께서 해주시죠. 네, 저는 이제 주로 기후 위기 현황 그리고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이제 인류의 노력들을 큰 틀에서 이제 탄소 중립화 그리고 그 전 단계로 2030년 그 탄소 감축 계획 NDC 측면에서 그리고 크게는 기업들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제 그 아리백 운동 이렇게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이제 인식 가치의 전환, 삶의 전환을 통해서 문명 전환을 추동해가는 이 근본적인 이 힘이 이 종교계에 있고 그래서 종교계의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이제 좀 포지티브하게 큰 틀에서 인류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방향을 얘기를 한 거고 하지만 우리 김한창 박사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사실 우리가 좀 살피고 노력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겨우 기후 악당국을 벗어났는가 싶었는데 다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목표를 오히려 감축하고 있는 이 정책 기조가 굉장히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정부 정책 당국에서 세계적인 흐름에 발맞춰서 보다 더 본격적으로 그리고 보다 더 담대하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좀 노력을 해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특별히 좀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박형석 박사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ESG와 의식혁명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ESG의 흐름을 찾아 올라가면 결국은 종교와 시민사회의 노력이 그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종교와 시민사회가 지구적인 각성을 통해서 국제사회에 요구해왔던 내용들이 이제 소위 주주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상황에서 이해관계자의 자본주의 그리고 좀 더 따뜻한 자본주의로 어떤 흐름들이 바뀌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그 자본주의의 새로운 어떤 국면 속에서 ESG가 새로운 어떤 시대 정신으로 또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ESG의 어떤 흐름들을 우리 종교적인 측면에서 잘 활용하고 또 기업들이 철저하게 ESG 경영을 잘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추동을 해주고 또 용기를 북돋아 줘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종교의 역할에서도 ESG라는 건 뭐 기업인들의 영역이니까 우리가 뭐
기업이 돈만 잘 벌면 되지, 기업이 경영만 잘하면 되지 할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관심 갖고 이런 영역들이 우리 사회에 깊이 천착되고 또 더 발전돼 갈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토론자들께서도 좀 부족한 걸 좀 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면. 정 박사님. 예. 네. 저 아까 우리 김한참 박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실천을 좀 강조를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토론의 초점은 아까 제가 그 ESG 기업 부분에서 좀 말씀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근데 이 기업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상당히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지금 우리나라 윤석열 정부의 정말 그 소신 있고 또 흔들림 없는 그런 정책이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우리 개인도 이러한 탄소 중립을 비롯한 지구 위기에 대한 정책의 꾸준하게 지지와 또 실천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역시 그 경제 양극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다 기후 위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또 공공 영역이 좀 더 깊은 더 많은 노력을 좀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특별히 이렇게 우리 정우식 우리 상금 부회장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지구 평균 온도 1도씩 상승하면 생기는 일, 저는 1도, 3도, 4도, 5도, 6도 이렇게 밝혀주셨는데 이런 내용들을 좀 저희들이 숙지하고 우리 종교인들이 각성하면은 그 욕심이란 게 없지 않겠나, 탐욕이라든 게 떨어지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킬리만자로의 그 만년설이 1도씩만 해도 이제 녹아버린다. 뭐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우리 또 우리 김한창 박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해저 수면이라든가 올라가게 되면 자연적으로 우리가 기후 위기라는 게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발생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종교인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그냥 정확히 인식하고 또 각자 처지에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그 위기라든가 지구 변화, 지구촌의 어떤 변화라든가 모든 의식의 그런 전환이라든가 모든 문제들이 다 저희들 문제로기 때문에 우리 종교인들 스스로가 탐욕을 좀 내려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기후변화 위기와 종교의 미래 한국종교인연대 114차 평화포럼을 원만히 마치겠습니다. 우리 발제와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박수로.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